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원상입니다. 오늘은 월간 뉴스 분석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보도된 수많은 뉴스 가운데 대표적인 뉴스들을 선정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현실까지 대안까지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제 오른쪽으로 청주대학교 정치행정학 진재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정일순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 왼쪽으로 서울대학교 경영학부 신용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 분과 함께 월간 뉴스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표면이 울퉁불퉁한 돌 포장길. 보행기를 밀고 가는 노인의 발걸음이 더 힘겨워 보입니다. 요철에 좌우로 흔들리는 작은 수레는 물건을 쏟기가 다반사. 제법 무거운 짐수레는 장정에게도 버겁습니다. 덜렁덜렁덜렁 덜커덩 하다 보면 계란도 깨고 막 이러니까 소비자나 고객님들이 다 그거를 좀 불편하게 생각했고 싫어했어요. 이 울퉁불퉁 돌 포장길이 깔린 건 지난 2017년 말. 주로 노인들이 수레며 보행기를 밀고 다니던 전통시장 입구 주변을 청주시가 이렇게 꾸민 것입니다. 7억 5천만 원을 들인 범죄 예방 환경 조성의 하나로 낙후된 미관을 바꾸면서 차량 과속도 막자고 했던 건데 기존의 주변 보행자 특성과 동떨어진 결과물에 인심만 더 잃었습니다. 결국 4년도 안 된 이달 초 다시 원래 아스팔트 길로 돌아갔습니다. 민원에 못 이긴 구청이 직접 나서 다 걷어내도록 처음 돌포장을 한 청주시 담당 부서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청주시가 아스팔트로 다시 덮는 데 쓴 돈은 3천만 원. 이렇게 되기까지 시민들이 괜한 불편을 참아온 게 거의 4년입니다. 네, 영상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길이 울퉁불퉁하다 포장해 있다 이런 쪽이 아니라 이 왔다 갔다 하는 틈에서 이제 지자체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사례였는데요.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 교수님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저 영상은 지난 2014년에 도입된 이른바 범죄 예방 환경 설계의 일환으로서 이제 도입된 건데요. 사실은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고 하는 것이 취약 지역이라든가 우범 지역이라든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범인들이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조명을 올린다든가 도로를 좀 어렵게 한다든가 네네. 여러 가지 이제 장치를 도입하는 건데 그거 자체로서 의미가 있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그 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새로운 불편함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해서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신 교수님은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지금 진 교수님 말씀대로 어떤 새로운 공사를 하고 그럴 때 연구용역 이런 것들을 다 먼저 하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미호강 프로젝트 이런 것들의 연구용역부터 이제 마치 다 정해놓은 것처럼 하면서 원하는 대로 이제 연구용역을 하고 그럼 처음 설계 단계부터 주민 의견 수렴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허술하게 되면서 아예 처음부터 잘못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실시한 다음에는 그에 대해서 정확히 성과 분석, 피드백을 해서 예를 들어서 몇백억 이상 이렇게 큰 공사 같으면 백서도 좀 발간하고 뒤에 사후관리 공람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안 되면서 엉망진창 뒤죽박죽 또 나중에 가면 원상복구라는 이름으로 다시 돌리기도 어려울 정도의 일들 네.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야말로 안타까운 지금 사례를 좀 봤습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문제는 청주시의 경우에 본건 육거리 시장 보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것이 흥덕구청 임시청사 사용 이후에 보건소로 사용하기로 한 계획을 전면 이제 백지화하고 오히려 철거한 다음에 보건소를 신축하기로 하면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게 된 부분이라든지 작년에 15억을 들여서 청주시 문이면 대청유 주변에 조성했던 둘레길이 수위 조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또 8천만 원을 들여서 다음엔 올해 바로 철거하기로 한 부분 등 정말 청주 시민의 혈세 낭비가 심각한 데에 더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세 분 일단 말씀을 좀 들었는데요. 아까도 연구 용역이라는 표현, 또 의견 수렴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만 4년 전에 좀 꼼꼼하게 이런 것들을 절차대로 잘 챙겼더라면 좀 이런 예산 낭비 사례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근본적으로 이런 행정은 왜 일어난다고 보시는지요? 예.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그 청주시가 이런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가지고 2019년에
경찰청으로부터 상을 받아서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범죄 예방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잘된 디자인인데 그것이 도로교통이라든가 도시 설계에 있어서 범죄 예방 이외의 부분과 조화를 이루었느냐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거죠. 네. 사실은 2014년에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2017년에 전국적으로 이런 그 범죄 환경 예방 설계가 우후죽순 생겼는데 그것이 사실은 경찰청의 유관기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런 경찰청 유관기관들이 그런 도입, 건설 또 이런 것과 상당히 유관기관들이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에만 초점을 맞추었지 그 외에 다른 미관이라든가 주민생활의 편의라든가 또는 다른 측면의 그 효용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예. 사실 도시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어떤 한 측면에 너무 집중해서 문제를 가져가게 되면 다른 측면의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이것처럼 범죄 예방만 초점을 맞추고 주민의 불편함, 편의성이라든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런 행정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넓은 시각, 말하자면 범죄 예방을 담당하는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부서와 다른 주민의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다른 부서와의 그 협력적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불편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의견 수렴 절차라는 것이 그래도 있을 법한데. 의견 수렴 절차 했죠. 근데 예. 의견 수렴 절차가 범죄 예방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쪽에 의견 수렴할 때는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나오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봤다고 나오죠. 분명히 범죄 예방의 효과가 나왔다고 통계도 나와 있어요. 근데 범죄 예방의 효과가 나왔지만 그동안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참고 견뎌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과연 그걸 기대 효과를 부정적 효과가 기대했을 때 어떤 것이 나으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측면만 보고 어떤 정책을 추진하면 안 되고 도시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다른 측면의 부작용이라든가 기대 효과를 같이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네. 네, 신 교수님. 네, 그야말로 혈세잖아요. 예. 주민들의 그 고열을 짜서 정말 아까운 피 같은 돈들인데 이걸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네. 굉장히 단견적인 시각들로 이루어지는 거죠. 흥덕구청 전 흥덕구청 그 이제 보건소로 개조한다고 하는 거 보면 처음에 그 진 것도 지금 한범덕 시장님 때 진 거죠. 그때는 장기적으로 튼튼하게 진다 해서 철골 구조로 진 거죠. 철골 구조의 그 단점이 이제 화재에 취약한 거 있고 그다음에 방음 같은 게 안 되고 네. 수많은 이제 칸막이들로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는 화재에 취약하다 막 이러면서 리모델링하고 하는 것과 새로 짓는 것의 비용 차이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 20억도 아니고 네. 12억과 200억 이상 들어가는 걸 어떻게 그걸 해석을 하냔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짧은 시각으로 또 지금 진 교수님 말씀대로 한 측면만 본 거죠. 다른 측면 안 보고. 예를 들어서 문산길 이런 거 뭐 아름답게 삶의 질을 높이고 뭐 이렇게 좋은 취지를 가졌지만 네네. 안전의 문제, 수질 환경 오염의 문제, 옥천의 그 둘레길 같은 경우는 심지어 낙석이 떨어지는 것조차 계산을 못해서 1.5km 이상을 막아놓고 뭐 쓰지도 못하고 아마 자기 피 같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처벌도 또 굉장히 미약하고요. 실제. 네.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영구 용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 넘어갔는데 네네. 그 보시다시피 본건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실행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상도 받고 하니까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업을 벌이고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고 그게 또 자기 실적으로 인정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임기 내에서 이 모든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영구 용역도 부실해지고 아까 사회적 의견 수렴도 과정도 보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하는데 보다 간이해지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여러 표면을 보지 못하고 탁상 행정 또는 졸속 행정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저희가 뭐 이 사례를 하나 들었습니다만 사실 예산 낭비 사례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흥덕구청 사례도 있습니다만 스마트폰 공공앱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야말로 혈세와 행정력이 다 낭비되는 상황. 시민들이 다들 이렇게 뭐 이런 뉴스가 있거나 알게 될 때마다 굉장히 좀 답답해들 하실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그 예산 낭비의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는 네.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점증주의 예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년도 예산 집행 실적이 그 다음 연도 예산 그 확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산을 어떤 방식으로든 소진해야 되고 그 예산이 이뤄낸 성과에 대해서는 분석이 없다는 거죠. 그런 그 측면이 하나의 그 전통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자기 임기 중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투입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만들어내야만 그것이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이 목표 인구 또는 목표 사용자 수를 조작해 가지고 만들었던 그 의정부 경전철이라든가 김해 경전철의 용인 경전철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의 그 부도 사태까지 일어날 정도인데, 이런 그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방향을 설정해 놓고 거꾸로 사용자 수의 부풀리기, 기대 효과의 부풀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자치단체에 만연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잡혀야만 예산 낭비가 바로 잡힐 거라고 봅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신 네, 요 옛날에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주로 이제 SOC 인프라 건설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예산 낭비가 많았죠. 이제 슬슬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이제 아스팔트 보도, 인도 중간에 이제 뭐 분리대 이런 거 막 새 걸로 막 네. 대리석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주로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거였는데 시대가 진화하면서 예를 들어서 모바일 어플이라든지 네. 또 이제 각종 유튜브 이런 촬영 홍보 이런 것들을 보면 홍보 영상은 아주 근사하게 찍었는데 클릭 숫자를 보면 정말 100여 명에 불과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네. 그거를 찍기 위해서는 뭐 굉장히 몇백부터 몇천 사이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진 교수님 말씀대로 아마 어플 같은 것도 수요 예측을 분명히 뭐 작게라도 연구 용역을 했을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연구 용역이 보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주 네. 간단히 물어보고 그거를 숫자다라고 예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제가 틀리니까 뒤에 가서 사실관계가 다 틀려버리는. 그래서 뭐 어플 같은 경우는 지금 청주도 없어진 어플이 벌써 몇 개씩 되고 이런 반복이 되는데요. 확실한 예측, 확실한 주민 참여, 확실한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내 돈처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어플의 경우에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네네. 어떤 부서, 어떤 지자체에서 어플 하나 개발한 것 자체가 공무원의 실적이나 치적으로 인정되다 보니까 네. 이 실사용자들의 니즈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냥 일단 만들어 놓고 예. 보자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면 이미 많은 민간 어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뭐 규제라든지 아니면 공공 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그것을 서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근데 말씀하신 내 돈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막 일단은 저지르고 보자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뉴스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산 집행 후에 제대로 좀 나아지지 못하고 추가 예산을 들여서 결국 원 상태로 복구해야만 했던 그야말로 예산 낭비 사례였습니다. 이 좀 재발하는 걸 좀 방지해야 될 텐데 아까 잠깐 뭐 그런 대책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어떤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까요, 저희들이? 이건 뭐 전 정부적인 차원이나 국회 차원에서 지금처럼 그 점중주의 예산 그 수립 방식이라든가 편성을 통해서 많은 그 자치단체들이 집행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예산을 배정받는 이런 관행이 없어져야 예. 되고, 자치단체장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투입 예산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 가시적인 사업 이런 것들을 높이 평가하는 주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장기간에 걸쳐서 일을 하고 싶어도 그것이 주민들에게 어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관행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좀 더 꼼꼼하게 자치단체장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그것이 장기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에 기반이 되는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자기 낫내기 위한 사업인지 이런 거에 대한 분별력, 네. 판단력이 좀 더 주민들이 갖고 있어야만 감시 체제가 원활히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뭐 변호사님.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감시, 뭐 의회의 견제, 뭐 이런 부분이 항상 논의되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지자체 예산 낭비와 관련돼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충청북도나 청주시의 경우에도 이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 놓고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예산 낭비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네. 것들이 있고, 그 신고와 관련돼서 처리 내용을 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청주시의 경우를 한번 이렇게
이렇게 다 클릭을 해서 봤더니 이게 예산 낭비 신고된 건에 대한 처리인지 아니면 뭐 청주시의 예산 절감에 대한 그 치적을 자랑하는 공간인지 좀 모호할 정도로 네네네. 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뭐 시민이나 의회에 미루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집행하시는 행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반성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 교수님은 어떤 의견? 네, 갖고 계신가요? 그 의견 수렴 단계, 연구 용역해서 의견 수렴 단계 실시 설계하고 실제 어떤 뭐 예를 들어 조형물이나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 같으면 이제 건설하는 단계, 뒤에 사후적으로 평가, 성과 분석하고 피드백하는 이런 일련의 단계를 시의회, 도의회 등에서 아주 철저하게 감시하고 또 주민들 참여 민주주의에서 주민들 감시 체계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해서 우리 충북이 지금 재정 자립도가 3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네. 전국 평균의 15% 가까이 뒤지고 있는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더 정말 철저하게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제대로 쓰게 고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있는 시스템이라도 좀 잘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관련해서 뭐 댓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답해하는 시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의 예. 그 소명 의식을 질타하는 그런 댓글들, 그다음에 엄벌해야 된다는 댓글들이 있고요. 육식도끼님께서 과거에는 공공 조형물 같은 거로 세금 빼먹더니 이게 너무 눈에 잘 띄니까 최근에는 앱처럼 눈에 안 보이는 무형자산으로 세금을 네. 다 빼먹는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네. 혁신도시가 조성되고 기업 입주가 잇따르며 인구가 8만 4천여 명까지 늘어난 진천군. 정작 군의원은 7명에 불과해 인구가 3만 2천여 명으로 진천군의 절반도 되지 않는 보은군보다도 오히려 1명이 적습니다. 타 지역하고의 이제 그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인구 비례에 따라서 해줘야 되지 않냐. 시군별 기초의원 수와 선거구를 정할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충북의 전체 기초의원 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시군별로 조정해야 하다 보니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묘안을 많이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1차적인 해법으로 국회가 충북의 기초의원 수를 늘려주면 되지만 전국적인 증원 요구에 부정적인 여론도 적지 않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자체의 기초의원 수에 손을 댈 경우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충청북도에 이미 면역으로 명시되어 있는 지역을 한 군데를 줄이고 한 군데를 늘려준다는 그 자체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각 당과 시군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 획정 기준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국회의 기초의원 수 결정 등을 지켜봐야 해 실제 결정은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이제 뭐 전국적으로도 선거에 따라 됐습니다만 그야말로 민심을 담아내는 그 범위랄까요? 이 선거구가 사실 또 뜨거운 감자로 떠올라 있습니다. 영상 뉴스 어떻게 보셨는지 변호사님부터 좀 말씀 듣겠습니다. 요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2018년도 6월에 헌재가 이제 광역 의원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제일 낮은 곳과 제일 높은 곳이 이제 3대1 기준, 1대3, 3대1 기준을 지켜야 된다. 그게 네네. 평등 선거 원칙에 부합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인구 충북의 경우에 인구 하한선인 2만 7천여 명을 하지 못하는 영동이나 옥천의 경우에 도의원 수가 줄어들게 되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면 기초의원 수도 줄어들게 되고 선거구 획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 결국에 지금 인구 소멸이라든지 지방 소멸의 얘기가 오가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의원 수 감소는 정말 지금 어떻게 농촌을 살려야 하는 얘기와 좀 역행되는 부분이라서 네. 안타까운 부분이 큽니다. 네.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건 원칙론으로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이 평등선거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표의 등가성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 같은 경우 4대1 체제로 광역의원들 간의 최대 인구 선거구와 최소 인구 선거구 간의 4대1이라고 하면 최대 인구 선거구에 있는 주민들은 최소 인구 선거구에 있는 주민들의 4분의 1밖에 표를 행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런 등가성의 원칙에서 보면 아주 원칙적으로는 1대1이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사정상 지역의 행정구역이나 문화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것이 이제 헌법 불합치에서 3대 1로 낮추라는 건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인구 소멸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의원수가 확보돼야 되잖아요. 그런 이해관계 충돌이 나타나는데 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지역 대표성을 어느 정도 존중해주는 그런 합리적인 결정이 나오길 좀 기대를 합니다. 네. 신 교수님은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인구를 기준으로 숫자를 배분하다 보니까 이제 출발점이 인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생기는 이제 오류들이죠, 편차들이죠. 거기에다가 광역, 충북의 이제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32석, 그 다음에 기초 같은 경우는 132석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죠. 네네. 숫자를 올려줄 수 있으면, 정수를 올려줄 수 있으면 이런 분쟁이 네네. 지역 간에 그게 안 나타나겠죠. 그 와중에 이제 지난달에 정부에서 최초로 공식 발표를 했지만 충북에 11개 시군이 있는데 그중에 6개가 소멸 지역으로 이제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도시로는 몰려 있고 이번에 이제 광역에서 줄어드는 게 결국은 도시인 청주 흥덕구 내지 충주 이런 데는 다시 광역의원 숫자가 늘게 되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인구와 지역적 균형과 위배되는 이것들을 계속 보고 있을 거냐. 정말 저희가 솔로몬의 지혜를 같이 모아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네. 지금 뭐 인구 소멸 지역이라는 표현 쓰셨습니다만 각 시군별로 이제 지역 그 인구 편차도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요. 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또 합리적이고 공정하다는 평가를 좀 받아야 선거 자체에 대해서도 또 그 이후의 행정이든 무엇이든 다 결국은 민주주의 안에서 납득할 수 있을 그 기초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정해야 좀 이런 어차피 민주주의라는 것이 예. 그 사람들에 의한 대표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구수에 기반해서 표의 등가성을 환산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아무리 도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표의 등가성을 농촌 지역의 4분의 1만 인정한다는 것은 도시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 손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그 지역의 대표성이라든가 문화성이라든가 행정구역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면 3대 1의 그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방의회 의원 정수 늘리는 걸 매우 반대하거든요. 네. 매우 반대하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 국가에서 이 지방의회의 경우에 이제 비례대표제 방식을 통해서 그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말하자면 소선거제를 하게 되면 표의 등가성을 원칙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도시와 농촌 지역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통해서 또는 이제 그 구간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비례대표제와 지역 소선거구제를 융합한 그런 체제를 통해서 표의 등가성과 지역 대표성을 좀 더 이렇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충북의 경우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전국의 13개 기초자치단체의 광역의원 정수가 줄어야 되는데 충청북도의 경우는 이제 옥천과 영동이 이번에 줄죠. 2명에서 1명으로 줄다 보니까 그런 그 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의 대표성이 떨어진다고 난리를 네. 치지만 오히려 또 인구가 늘어난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우리는 인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수가 적으냐. 이런 광역의원의 그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이제 좀 중선거구제를 하고 있는 기초의원 선거구제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네.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예. 지금 국회에서도 이걸 논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1대3을 그대로 해가지고는 뭐 게리맨더링의 소지도 있고 정치적 그 이전 투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됐고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돼서 한참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논의가 빨라야 되는 게 예. 내년 그 6월 1일 날 그 광역자치단체 선거를 하게 되면 그로부터 6개월 전에 이제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네. 이 말하자면 얼마 안 남았죠, 연말.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논의를 빨리 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그 논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제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과연 충청북도 네. 같으면 인구가 늘어난 진천 음성 지역과
청주 지역의 주민들이 보호 녹청을 염두에 두고 예, 예. 양보를 하겠느냐 하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흔히 게리맨더링이라고 그러죠. 지역을 나누는 것을. 그 게리맨더링의 피해의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충북에 있잖아요. 괴산과 생활권이 떨어져 있는 청주를 네네.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보은옥천 영동이 이제 한 국회의원 선거구로 묶여 있잖아요. 정계특위에서 이제 광역을 결정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 각 기초지자체별로 이제 선거구 획정위원들이 선발이 돼서 그분들이 이제 기초를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지금 이제 국회에서 분명히 큰 틀의 논의부터 다시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충북 같은 경우 당장 진천이 지금 인구가 8만 5천 명이나 됐어요. 23년 전에 7명이었는데 지금도 7명이에요. 네. 98년도에 7명으로 정해놓은 뒤로 지금까지도 계속 7명이고 보은은 3만 2천 명대입니다. 인구가. 그런데 8명이죠. 인구를 30%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을 70% 반영해서 이제 이걸 나누다 보니까 오히려 진천이 인구가 2배도 넘게 많은데 7명, 8명 이런 이제 모순점들을 또 바꿔야 되겠죠. 또 지역적으로 보면 요번에 영동과 옥천이 줄어드는 분들이 이제 청주, 흥덕 이렇게 늘어나는데 개별 후보로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출마 준비하는 분들로 보면. 그렇겠죠. 왜냐하면 국회의원 분들은 넓은 지역을 이렇게 하지만 이 기초 같은 네네. 경우는 같이 바로 옆집 이웃 다 알고 지내는 이분들하고 이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열심히 했는데 딱 바뀌어서 예. 내일부터 내가 공 안 들였던 예를 들어 아닌 줄 알았던 데로 네네. 바뀐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한 명 예를 들어 아까 인구가 그렇게 편차가 났지만 줄이려면 거의 지역에서 으쌰으쌰 난리가 납니다. 네네. 그 부분 잘 감안해서 위원분들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곳이 33개 네. 그 선거구고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데가 39군데입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는 인구 상한을 초과하는 늘어나야 되는 데가 4군데고 줄어들어야 되는 데가 4군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제로섬 게임이 그러네요. 되는 현상인데 이 문제가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문제를 조금 더 신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국회에서 인구 그 편차 비율을 2대1로 했거든요. 국회의원은 더 심하게. 네. 왜냐하면 이제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말하자면 괴산까지 합해서 만들었듯이 그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우에는 일부 자치구, 시군을 분할을 하거나 병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광역의회의 경우에도 읍면동의 일부 분할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면 좀 더 그 합리적인 네네. 인구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변호사님은 어떤? 예, 최근에 그 13개 자치단체장들이 공동 그 건의문을 채택해서 지금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 행정구역 면적 등 비인구적 요소를 고려하고 그 공직선거법에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인구 기준을 이원화하자. 도시와 농촌을. 그래서 도시는 지금 국회의원이나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2대1로 하지만 그 농어촌 지역의 경우에는 3대1 또는 완화된 4대1 정도로 하면 평균적으로 그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3대1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 완화된 걸 해야지 그 지역 선거구 수 감소 방지 효과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주장을 하고 계셔서 이 네. 부분도 제가 헌법재판소 이렇게 통과를 해서 하라는 취지는 아니지만 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예. 듭니다. 아까 뭐 말씀 중에 솔로몬의 지혜라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게 정말 쉽지 않다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아까 뭐 제로섬 게임도 나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풀 수 있는 그 절차나 방안들이 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획정위원회에서 예. 예를 들어 우리 기초를 놓고 다 또 지역에서 이제 11분이 위원들이 선발되셨는데 다 또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아는 분들이잖아요. 네. 어디를 줄인다. 늘리는 거는 뭐 좀 더 쉬울 예, 수 예. 있는데 어디를 줄인다.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고 보여지고 네네. 그러면 이제 경계를 새로 긋는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러다 보면 기초와 광역이 틀려지는 예. 현상이 또 생기잖아요. 행정구역과 우리가 관습적인 생활권과 이런 네. 것들이 또 막 틀어지니까 아마 예를 들어 진천을 늘리고 다른 지역을 줄인다 하는 부분 저는 거의 현실적으로 요번까지도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 큰 틀에 이시종 지사께서 그걸 제안하셨죠. 지역 대표용 상하 양원제를 제안하셨잖아요.
물론 그 네네. 개헌이 수반돼야 되니까 거의 예. 어려운 얘기인데 정말로 이제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도시와 농촌의 기준을 달리 가는 거,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보면 시대가 좀 변해서 개헌론이랑 맞물려 간다면 상하 양원처럼 또는 비례대표를 적극 활용해서 지역 대표형 비례대표까지를 감안한다든지 이런 절충한 그런 새로운 방식들이 나오기 전에는 지금 있는 땅 따먹기 형태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뭐 초만 더 덧붙일 사실은 의견이 그 있을까요? 예, 많은 진 교수님. 정치인들이 특히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도지사들이 뭐 상하 양원제 얘기를 하고 하지만 국민들의 정서는 지금이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지방의원도 줄여달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상하 양원제를 하고 있는 그 정치적인 선진국의 경우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그동안에 많이 조정을 해서 네. 그런 것들이 스무스하게 잘 이루어지는 지역이고 우리처럼 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관계에서 의원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의 그 부정적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하 양원제 같은 경우 사실 현실적으로 정치인 외에는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네. 자, 이 뉴스 관련해서 또 혹시 댓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예. 워낙 정치 불신이 많기 때문에요. 녹주성님께서 다 자기 밥그릇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지 뭐. 네. 김땡호님께서 아무리 인구가 적은 농촌이라도 균형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의석수를 보장해 줘야 합니다. 라는 댓글들이 있습니다. 네. 골목길에 자리 잡은 작은 커피 전문점입니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지만 지역 카페인 청주페이 덕을 톡톡히 받습니다. 10% 할인 혜택 덕분에 손님이 늘었고 카드 수수료 부담도 덜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발행된 충북의 지역 카페 규모는 7,560억 원. 지난해보다 무려 4,300억 원 넘게 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지역 상권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지역 카페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가 지역 카페 발행은 자치단체 업무라며 내년 지역 카페 지원 예산을 77%나 줄이기로 한 겁니다. 충북은 감소폭이 더 커 올해 470억 원에서 92억 원으로 80% 이상 줄어듭니다. 시군들도 비상입니다. 정부 지원 규모가 줄면 자체 예산 규모를 대폭 늘리거나 지역 카페의 발행과 할인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줄어들고 그러면 저희가 계속 시비를 더 많이 부담할 수 없으니까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이 지역에서 쓰는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상인들은 지역 카페 발행이 줄면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더 어려워지겠죠. 안 쓰면. 계속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은 경제 회복이 더디기만 한 상황에서 삭감된 지역 카페 예산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국회 예산안 심사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역 카페 관련한 뉴스였습니다. 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막 들어가면서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타 지역보다 한 4% 가까이 더 많은 청주 같은 경우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인데 네. 막상 이제 그거에 크게 그동안 기여했던 게 지역 카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역 카페에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이제 6조 원대 전체 금액이 6조 원대 더 늘린다고는 하지만 일단 그 삭감을 한다. 네. 그래서 충북에서도 이제 발행 및 그 보조해 주는 게 이제 같이 삭감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아까 자금률 자체가 워낙 낮은데 네. 우리 자체 예산으로 늘리기도 어렵고 그래서 막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는 그 문에서 기대감이 큰데 찬물을 네. 끼얹는 것 같아서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정비동사님은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지역 카페가 경제 백신이다, 뭐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전국적으로 중앙 정부도 앞서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놓고 지금 찬물을 끼얹었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와서 그런 골목 상권 활성화라든지 그 중소상인 지원 정책이 지자체의 사무다 이렇게 떠넘기는 중앙 정부의 좀 속셈이 차라리 예산이 적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 협의가 좀 되고 사회적 합의가 되면 모르겠지만 네. 이 부분은 좀 비겁한 변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진 교수님. 이거는 이제 그 지역 화폐에 대한 효과성 논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지역 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축소한다는 그 배경 속에는
조세재정연구원이 이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활성화 간에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 이런 그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반대로 보면 이 지역화폐 활성화를 주장하는 자치단체장이라든가 또는 지역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체감 경기로 보면 실제로 이 지역에서 유통되는 지역화폐가 이 대규모 유통단지라든가 재벌 기업 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지역에서 순환되는 것이 눈에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 지역화폐의 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연구 네네. 논문을 봐도 찬반이 엇갈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논란에 대한 그 정리를 하려면 좀 더 치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네. 일단은 이것도 이제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지역의 상인들이 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그 제도 자체는 좀 존속을 시켜가면서 저도 면밀히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금만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예, 예. 아까 뭐 변호사님도 경제 백신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는 뭐 산소호흡기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없다 이 연구에서도 좀 엇갈린다는 예. 표현 쓰셨는데요.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민경제 분명 회복이 많이 도움이 됐는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예. 지역화폐가 더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청주페이 같은 경우도 이제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확실히 체감적으로 이제 지역화폐가 좋다 해서 네네. 2,100억 처음에 1,200억 정도만 예상했던 게 막 올해 같은 경우에 4천억까지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 연구 결과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이 기간이 짧다 보니까 명확한 논문이나 이런 건 거의 없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약 20% 정도 지역 경기 활성화되는 효과가 체감적으로 있다. 물론 뭐 그 체계적인 아마 연구 결과 발표는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단적으로 우리 청주페이가 이렇게 각광을 받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청주에서 14세 이상 쓸 수 있는 사람의 30%나 발급을 받을 정도로 인기가 있다면 뒤집어 보면 지역 경제에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다는 거죠. 수치로는 아직 환산을 못 하고 있지만 네. 그리고 발행액을 초과해서 계속 늘리고 있다는 걸 보면 이건 당연히 지역 경제에 체감적으로 분명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다. 네네.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예. 이 정부 발표에 대해서 지자체, 지방의회,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소업체 그리고 저 같은 일반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시민들까지 모두 중앙 정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너무 반대 의견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직접 지역 화폐를 사용하는 시민의 입장이든 지역 화폐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든 지역 화폐에서의 효과를 몸소 느끼시니까 이거 축소하지 말아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 부분 뭐 연구 결과로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일단 인센티브를 점차적으로 좀 줄이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77% 가까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좀 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네, 원래 이게 지역화폐라는 것이 법적 용어로는 화폐라는 말을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지역사랑 상품권이에요. 네네네. 정부 쪽에서도 지역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 정도로 이 지역화폐의 순기능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동안 많은 자치단체들 즉 전국에 있는 광역 기초합해서 243개 자치단체 중에서 226개 자치단체가 이걸 발행하고 있고 과거에 이제 상품권으로 발행했을 때는 이제 깡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할인의 문제라든가 불법 할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 이후로 이제 카드 사용이라든가 포인트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게 많이 줄었고요. 실제로 지역화폐의 회수율이 89%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네네. 법정 화폐보다 유통속도가 빠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부가 이제 5% 1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는 결국 그것이 정부 예산의 지원입니다. 5% 10%의 지원인데 한때 과도한 경쟁 때문에 10%까지 할인해 줬지만 이걸 할인율을 조금 낮추더라도 5% 정도로 하더라도 이것이 일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협의를 해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실은 지역 경제가 그 침체된 이유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중앙정부 즉 수도권 중심의 대기업들이 지점까지 전부 지역에 발을 뻗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 지역 화폐가 갖는 순기능
그 지역에서만 쓰게 하고 유통하게 하고 그다음에 소비 업종을 제한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할인율이라든가 포인트를 좀 낮추더라도 재정 지원을 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좀 더 피부로 와닿는 지역 경제 돌아가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좀 어느 정도 유의미한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지금 다들 얘기해 주시는데요. 또 이제 지금 예. 정부가 자꾸 이제 아마 코로나 때 각종 이제 재난 지원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네. 예산 이제 전체적인 국가 부채 말씀도 지난번에도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부담 때문에 자꾸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러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뭐 2차, 3차 할 때 보면 14조씩, 21조씩 막 추경하고 그랬는데 맞춤형 이 부분은 사실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잖아요. 카드 수수료 요율을 보조를 해주면서 약 0.3% 이렇게 되는데 이런 보조 같은 거는 절대로 없애지 말고 더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런 거를 바꾸더라도 맞춤형 지원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의문이 드는 것은 이제 효과가 얼마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까 재정 정책이라는 표현도 쓰셨고 이게 결국은 세금을 가지고 이걸 장기적인 정책으로 가지고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장기적인 정책으로 계속 인센티브 10% 이거는 어렵겠지만 예. 지금 위드 코로나 막 시행돼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시민들이 경제 부흥에 대한 기대가 있는 시기이고 또 그간 한 2년여간 힘든 시기를 버텨온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최소한 이런 혜택을 그 예산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할 경우 지방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와 아닌 지자체의 경우에 또 그 혜택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좀 점차적으로 줄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올해는 아니지 않나 네네. 시기상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약 3조 원을 가지고 이제 보상을 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일시적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상공인들에 대해서 카드 수수료율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이런 것들은 맞춤형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갈 수 있겠죠. 뭐 전통시장 이렇게 보조하고 이런 거 늘 사업하지만 실질적으로 매출의 영향, 매출과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또 인센티브는 10%씩 해주는 거는 우리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센티브 폭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잖아요. 예산을 감안해서 이런 식으로 상공인분들, 시민분들 이렇게 나누어서 충분히 예산 범위 감안해 보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그 요율, 뭐 소위 말하는 쿠션을 좀 조절하는 한이 있더라도 충분히 계속해서 할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이신데 결국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세 분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봤을 때는 또 어떤 방안들을 좀 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예, 요율을 낮추더라도 지금 뭐 어떤 때는 뭐 프로모션을 해서 10%의 뭐 포인트를 주고 캐시백을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예를 들어 3%, 5% 정도 3% 좀 낮은 측면이 있지만 5% 정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5%의 혜택을 받고 물건을 이 지역에 국한해서 살 건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통용이 되는 화폐를 쓸 건지 선택의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재정 정책을 한다고 보면 이 그 지역 화폐에 대한 5% 포인트의 정도 지원은 아주 일반적인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전부 전 국민의 혜택을 주는 복지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쭉 지속적으로 지속돼도 문제가 없다. 다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재정 여력이 충분한 서울이나 경기도에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런 할인율의 제한을 통해서 부유한 지방자치단체가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도록 규제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예, 이제 그 청주의 경우에도 충북 배달앱인 먹개비에서 청주페이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소비자들이 더 많이 이용을 했고 하는데 그 다른 시군도 보면은 지금 이런 어플에 이제 계속 소비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어플에 쇼핑이라든지 택배 또는 어떤 경우에는 건강 관리 기능까지 그 페이 앱에다가 그런 탑재를 해서 꼭 소비를 위해서 그 어플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그런 어플에 대한 다양한 팔로를 개척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부여의 경우에는
정말 영세한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원래 주는 인센티브의 최고 6%의 소득을 다시 캐시백을 해주는 식으로 네. 그러니까 지역 내 영세 상인들을 돕는 그런 장치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가맹점이 17,000개가 넘게 이제 급증을 했잖아요. 그렇게 가맹점이 급증했다는 건 이 영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정말로 원하고 있다는 반증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셨듯이 공공배달 먹개비도 이제 막 제휴가 돼서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좋은 전기를 마련됐는데 준다. 방법론은 저는 얼마든지 네네.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게요. 지역 카페 발행하는 그 한 업체가 엄청난 몇백억 대 이익을 취하고 네네. 있어서 여러 문제가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그 업체랑 잘 협상을 해서 이익률을 좀 낮추고 한다 그러면 그 혜택이 도민들 시민들에게 돌아가겠죠. 네. 자, 관련해서 댓글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 교수님. 네, 그 세금 살포에 대한 비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기대하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땡환님께서 지역 화폐로 소비를 특정 지역에만 국한시키려 하지 말고 지역 소상공인들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더 넓은 시장을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댓글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 월간 뉴스 분석을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역의 문제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현실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11월의 월간 뉴스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